안녕하세요. 인수를 펼치는 의사들의 소소하고도 위대한 순간과 만나보는 TV자서전 명의 엄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의사 권순용입니다. 네, 박사님 제가 드릴 게 하나 있어요. 네,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뭐예요 이게? 네. 아마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사진 찍을 때 쓰는 제스처라고 그쵸? 생각이 되는데, 맞아요. 하트 네, 이렇게 하트입니다. 하잖아요 요즘에. 네, 사실 그 심장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또한 우리가 대인관계라든가 아니면은 가족, 아니면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또 제일 중요한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심장 모양을 닮은 이러한 그 하트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포괄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랑을 이렇게 표시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 그 심장은 이 돌연사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그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제가 의료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그 이 한 번도 쉬어서는 안 될 태생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뛰는 이러한 심장 질환을 이런 다루는 그러한 그 심장 의사들, 네. 어떠한 이 보람이 의료인으로서는 가장 최고의 성취고 그 다음에 큰 보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어디선가 이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을 그렇습니다. 텐데 네. 저희가 오늘 심장 관련 전문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TV자서전 명의 오늘은 순환기내과 전문의 김범준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교수님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는 가톨릭과대학 은평성모병원 심장혈관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사실 하고 있는 일은 중재시술 쪽이고요. 특히 이제 얘기 드리자면 협심증이나 또는 심근경색 쪽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권 박사님이랑도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인연인가요? 저희 은평성모병원이 처음 생겨서 초대 이제 병원장님이셨고요. 사실 거기서 제가 처음 뵙고 이제 저희 그 심장혈관 병원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 이식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마 국내에 저희가 유일할 거고요. 장기 이식병원으로도 우리 병원장님이 다 만들어 주셔서 사실 저희한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으신 분입니다. 되게 어려운 사이처럼 말씀하시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병원장님을 처음 뵀을 때는 사실 정형외과 의사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약간은 좀 엄하시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 걸 보니까 전혀 인자하시고 아주 엄하시지 않으신데 아마 과안에서는 엄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병원에 와서 처음 뵙고 말씀을 나눌 때 보고는 너무 저희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사실 잘 이끌어 주셔서 사실 저희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은 굉장히 편합니다. 박사님 이렇게 받으셨으니까 주셔야죠. 네, 글쎄요.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렇게 김범준 병원장은 제가 그간 여러 가지 접점이 병원을 경영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성실근면한 점은 무엇보다도 제가 아주 감동으로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심장병원을 한 이 병원장으로서 어떤 경영적 측면에 있어서 한 신생병원 치고 한 3년 만에 우리나라의 굴지의 어떤 그 병원으로서 이렇게 만든 그런 뛰어난 어떤 그 이 리더십을 제가 좀 칭찬하고 싶고 이러한 스텐트라든가 중재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그 이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는 심장내과 의사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년 시절엔 어떤 학생이셨나요? 저희 약간 유년 시절을 얘기하자면 저희 이제 가족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버님이 사실은 저희 학교 선배세요. 네, 뭐 우리 병원님 네. 잘 아시겠지만 뭐 사실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배우고 그다음에 많은 면에 있어서 저희한테 가르침을 주신 저희 의과의 대학의 학장님이셨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병리학자셨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아버님이 병리학을 전공하셔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임상 쪽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아버님이 환자 보시는 거는 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뭐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버지도 의사시지만 지금 제 동생도 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형제가 둘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이제 의대 쪽에서 또 교수직을 하셨고 그래서 그냥 일반 보통 가정처럼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시고요. 네. 어머니는 좀 인자하셔서 사실 그런 가정 안에서 살았지만 제일 좋아한 건 저희가 대가족이었습니다. 거의 저희 할머니, 고모, 삼촌까지 합치면 9명이 살았는데 방이 사실 3방밖에 없어서 9분인데 네. 그래서 저는 할머니하고 고모하고만 지내다 그 보니까 3대가 살았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때 아마 어르신들이랑 지내는 거가 굉장히 이제 습관화되고 편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아마 지금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생분도 의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두 분 다 이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때 아버지의 영향을 좀 받은 건가요? 사실 그 의대를 들어오게 된 걸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아버님이 여러 그 후배 의사들이랑 집에서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저한테는 그래도 그게 남아서 그때 의대 쪽으로 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생은 제가 좋아서 했을 겁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니, 지금 근데 교수님께서 순환기내과 전문이신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증 권위자로 모신 거거든요. 이 분야를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제가 제 성향이나 제 성격상으로는 저도 외과나 정형외과라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든 하여간 제가 내과를 들어가게 됐고 또 내과 전문의가 돼서 이렇게 쭉 내과를 펼쳐놓고 보니까 가장 그중에 이 순환기 내과가 그나마 외과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외과 쪽으로지만 제가 내과긴 하지만 외과 쪽으로 해볼 수 있는 게 뭘까 결정한 게 순환기고요. 이게 심장이 굉장히 이렇게 피드백이 좋습니다. 말하자면 치료를 하면 바로바로 저희한테 보답을 해주는 게 심장이어서 그런 면에서 저는 순환기 내과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순환기 쪽 질환 중에서 이 관상동맥 질환이 대표적인 질환인데 사실 저도 이 뼈와 관절만 다루다 보니까 이러한 관상동맥에 대해서 많이 생소하고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관상동맥 일반적인 개요라든가 어떤 질환이 생기는지 한번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이제 관상동맥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관상동맥은 이 한문으로 풀이하면 관상동맥의 관자가 이제 갓이라고 하더라고요. 갓관자고 이게 서양에서 보면은 사실 왕관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심장은 다 요 딱 주먹만 왔습니다. 그래서 요 주먹만한 심장을 먹여 살리는 동맥을 관상동맥이라고 하고 이게 이렇게 딱 씌워져 있는 갓 같다고 그래서 아마 관상동맥이 된 것 같고요. 그 중에 좌측으로 심장이 좌측면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두 가닥이 있고 네. 우측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측과 우측 세 가닥이 전부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인데 이 관상동맥 안에 동맥경화가 생겨서 좁아지는 거를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중년이라든가 아니면 노년에 있어서 돌연사 1등이 하여튼 이 심장 질환 중에서 심근경색인데 이런 협심증하고 심근경색하고 상당히 분별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혼동이 좀 되거든요. 하여튼 막 그것도 한번 좀 부가적으로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네네. 네, 이게 지금 잘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게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을 굉장히 많이 혼동하세요. 근데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관상동맥에서 오는 질환은 맞지만 두 개의 질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는 병이. 왜 그러냐면 협심증은 그 관상동맥 안에 좁아진 정도가 70% 이상 대신 완전히 막히진 않았습니다. 그 상태를 협심증이라고 하고 심근경색은 완전히 막혔을 때를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의 가장 문제점은 뇌경색처럼 그 이후에 근육이 다 괴사되거나 죽게 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심장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이렇게 다른데 이제 증상으로 따지자면 협심증은 약간 심장에 부하가 걸렸을 때, 즉 이제 등산을 한다거나 어떤 운동을 시작했을 때 심장이 부하가 걸리면 그때 통증이 오거나 호흡곤란이 오거나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쉬면 좋아집니다. 그랬다가 다시 걸으면 또 다시 등산을 하거나 또 운동을 하면 안 아파요. 문제는 안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하시고 내려와서 이게 운동을 처음 시작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나이 때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협심증의 가장 큰 증상이고 증상은 30분 이내로 생기고요. 그렇게 심하게 더 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은 30분 이상 흉통이나 또는 너무 진누른한 증상이 나타나고 식은땀이 난다거나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한테 여쭤보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사망 질환과 연관된 통계에서 보게 되면 한 8년간에서 아마도 이제 암이 이제 부동의 1위를 계속해서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심장 질환도 계속해서 그 2등의 위치에서 아주 이 사망률의 큰 그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심장 질환이 지속적으로 많아진 이유가 어떤 사회적으로는 아니면 어떤 특별하게 원인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네, 이게 암 발생률로 해서 일어나는 사망률이 사실 1인 건 맞습니다. 근데 암은 여러 장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라 사실 장기 단 하나로 따지자면 심장이 1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심장이 자꾸 질환 자체가 자꾸 늘어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인류의 가장 큰 문제 고령화입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장은 아까 처음에 아마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쉬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쉬지 않냐면 평균적으로 1분에 60회를 뛰면 하루에 10만 번 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계산하면 너무 많이 뛰어요. 근데 그게 60회 뛸 때예요. 그게 80회가 되면 더 많이 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매번 뛰는 이 심장이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젊을 때는 그래도 좋은데 가면 갈수록 노화가 되고 그 혈관도 이런 관상동맥에 동맥경화도 잘 생겨서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심근경색 또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질환으로 심장이 많이 와서 아마 그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사실 요즘은 대부분의 저희 생활이 서양화돼서 거의 뭐 드시는 것도 그렇고 노출되는 환경도 그렇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원인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 증상이 발현되고 나서 빨리 처치하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위중해지잖아요. 골든 타임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저희가 꼭 해야만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 안에서 항상 24시간 상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스텝이.
그 정도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과서적으로 심장 근육은 이제 아까 주먹만하다고 심장이 주먹만한데 관상동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혈액을 주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있습니다. 심장은 근육의 두께가 있는데 위서부터 아래까지 전체층이 다 괴사가 돼서 죽는 그 시간 타임이 1시간 반 정도입니다. 2시간. 그래서 그 안에 이거를 해결을 안 하면 그 괴사된 부위는 다시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증상 발현, 응급실 도착, 그다음에 저희가 스텐트 시술이나 시술을 하게 되는 그 시간 타임을 저희가 1시간 반으로 잡고 있고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살릴 수 있고, 그게 중요한 이유가 괴사되거나 죽은 심장은 재생이 안 되게 되면 심장은 계속 뛰기 때문에 그 부위가 늘어나고 커집니다. 그러면 심부전이라는 게 오고, 그로 인해서 환자분들의 예후가 나쁘고 또는 삶의 질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1시간 반에서 2시간 안에는 처치를 해야 되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좋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심장 질환이 대부분 심장 혈관이 좁아져 생기는 경우인데 이 중에서 한 20 내지 30%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됩니까? 네.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수술적 치료라는 게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우회술은 흉부외과에서 하는 수술이고 개용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열죠. 그렇게 해서 하고, 저희가 하는 거는 수술은 아니고 시술입니다. 그래서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하고요. 이 스텐트 삽입술과 흉부외과 수술 두 개를 비교하자면 20, 30%까지 저희 나라는 안 되고요. 보통은 많이 하는 데는 한 10% 또는 15%, 그리고 좀 적으면 5% 정도까지 해서 100명의 환자분들이 계시면 그중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는 흉부외과 수술을 하시고 나머지 90명 정도는 이제 스텐트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 정도 퍼센테이지가 지금 흉부외과 수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90% 정도는 일단 스텐트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혈관을 따라 철사를 집어넣어서 관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거를 어디를 쓰냐면 보통 요골동맥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 팔에 있는 동맥을 사용하게 되고, 이 동맥을 따라서 관이 들어가면 관상동맥 입구에다가 놓고 거기에서 철사와 풍선으로 우선 길을 넓힙니다. 좁아진 걸. 그럼 넓히게 되면 아무래도 부서지겠죠. 그 동맥경화된 데가. 그럼 그거는 날아가서 사라집니다. 그게 심장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뇌는 날아가면 풍이 오지만 심장은 날아서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를 놔두고 다시 안에 스텐트를 넣어서 지지대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확 넓히면 통로를 만들어줘서 개통하게 되는 거고요. 요즘 스텐트는 다 약물이 입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약물이 천천히 나오면서 다시 재협착률을 적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스텐트하고 이제 관상동맥 우회술하고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 병의 상태라는 게 단정적으로 이러한 그 순환기 내과 파트다 아니면은 흉부외과 파트다라고 이렇게 그 가름을 지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과 이해관계를 넘어서 협진이 어떤 최고의 어떤 효과라든가 아니면 환자 회복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 좀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생소하지만 하이브리드 수술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심장의 스텐트와 수술을 접목한 거를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은 세 가닥인데 혈관 세 가닥 중에 가장 중요한 혈관을 좌전 하행지라고 합니다. 좌측에 있고, 우리가 특히 이거를 이제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는 경부고속도로라고 얘기 드려요. 우리나라의 젖줄이고 이렇게 중요한 혈관이다. 저희가 그 좌전 하행지 쪽은 흉부외과에서 수술을 하는데 정말 5cm, 6cm만 째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혈관은 저희가 스텐트를 해요. 그렇게 되면 환자분이 느끼는 거는 굉장히 수술도 금세 끝났고 또 회복도 굉장히 빠르고, 스텐트 시술은 요즘
하고 나면 거의 하루에서 이틀이면 집에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환자분한테 최적화된 사실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술과 수술을 지금 어떤 이해관계보다는 환자를 위한 그 하이브리드 수술을 지금 저희 이 병원이 아마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아마 흉부외과와 이렇게 콜라보를 가장 잘 이루고 있어서 지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드라마틱하게 스텐트 이외에도 이러한 그 순환기 내과에서 도입돼서 아주 각광받는 치료가 있죠. 그 인공 판막을 또 이렇게 비침습적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있다 그러는데 최근에 어떤 그 기법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해 주도록 하시죠. 네, 이걸 탑이라고 합니다. TAVI라고 그래서 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동맥 판막 치환술입니다. 이게 대동맥 판막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에 판막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4개가 있거든요. 이 방마다 문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은 심장은 방향이 한쪽으로 모든 혈액은 흘러야 되는데 그럼 나간 혈액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문이 닫히고 또 잘 나가려면 문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문제는 대동맥 판막은 이렇게 고령화되면서 꼭 석회가 끼거나 좁아져서 딱딱해져서 나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과거엔 그러니까 한 5, 6년, 6, 7년 전에는 전부 수술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평균 연령이 거의 84세, 뭐 83세, 85세 이렇게 되시다 보니까 고령의 환자들도 많이 생기고 수술을 하려면 마취를 해야 되는데 마취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비침습적으로 거기는 다리 동맥을 사용해서 굉장히 굵은 관을 넣어서 동맥 안에 또 스텐트와 같이 치환하는 그런 판막을 넣어서 넓히면 그 판막이 이제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굉장히 각광받는 이 시술이고요. 그 외에 다른 판막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판막도 지금 시술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직 저희가 시작은 안 했지만 조만간 또 그것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건강보험적 측면에서 이게 그 급여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올해 5월부터 사실 심평을 해서 그걸 돼가지고요. 나라에서 보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어서 요즘은 이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이 심근경색, 뭐 또 협심증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렵다고 느꼈던 분야인데 한 번에 이해가 예. 쉽게 됐어요. 근데 제가 병원 홈페이지에 그 글을 보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주셔서 일부러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환자분들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제 뵙고 있는 환자분들의 연령이 굉장히 고령화돼서요. 사실 저희가 약간만 이 의학 용어가 들어간다거나 조금 어렵게 가면 나가셔서 본인이 왜 다니는지 모르고 가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보통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보통 지금 75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이 말이나 또는 용어를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가족이 저희가 대가족이고 네. 할머님이랑 같이 있고 할머님이랑 살면서 그런 지냈던 것들이 약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환자분들이 본인이 무슨 병인지는 좀 알고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왜 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자 사실 그런 마음만으로 하고 있고요. 뭐 특별하게 다른 그런 적은 없습니다. 환자들 평가는 그런데 또 이제 그 권순용 박사님께서도 교수님께서 심근경색 그리고 협심증 그쪽에 권위자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권위자에 올랐다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 조금 쑥스럽습니다. 권위자라고 하니까 이게 좀 그런데요. 제가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저희 이제 후배 교수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심장에서 모든 거는 이 끝에 결국은 심장 이식을 하는 경우가 가장 저희가 끝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그 심장 이식을 하는 교수가 계세요. 그래서 서성민 교수라고. 근데 제가 그 후배를 보면서 너무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고, 사실은 약간 후배지만 존경심을 가진 이유가, 심장 이식은 수술은 뭐 어렵다면 어렵지만 사실 수술 자체만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 환자분이 나오셔서 사실은 회복돼서 나갈 때까지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너무 안 좋았던 그 상황을 지나서 새 심장을 넣었지만 그 새 심장이 다 자리 잡기까지 이 의사가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거의 뭐 우리 아시지만 3, 4일을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진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게 너무 제가 존경스럽고, 지금 얘기하시는 협심증이나 스텐트 삽입술은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른 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올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순환기가 사실 이렇게 쉬운 직업이 아니고 그 수용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할 당시에 한 20년 전에 펠로우를 할 때 저희 8개 병원에 펠로우는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의 5, 6년을 제가 365일 매일 당시 썼어요. 그래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병원 근처에. 저희 집은 다 전세로 병원 주변에서 5분, 10분 내에 다 살았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많았습니다. 케이스를 할 기회가. 그러니까 저한테 떨어지는 기회가. 그러니까 환자분들을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제가 조금 더 빠르고 약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 많이 보시고 또 다양하게 접근하신 게 그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 듣는 내내 이제 교수님께서 심장에 대한 애정, 자부심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심장이 어떤 의미일까요? 교수님한테 있어서. 이게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얘기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가 생각하는 심장은 따로 어떻게 딱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심장은 딱 중앙에 있습니다. 가슴 중앙에 있고요. 이게 약간 틀어져 있어서 좌측에 조금 더 커 보이는 것 뿐이지 중앙에 있고, 중앙에 있다 보니 이 폐 위에 있는 이 가슴 뼈들이 전부, 그렇죠, 그 흉골들이 전부 이걸 감싸고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고 딱 중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이 되는 거를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도 심장은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분 계신가요? 이게 환자분들 일일이 다 물론 얼굴 뵈면 기억을 하는데 사실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의미가 있고 없고를 이렇게 사실 따지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다 저희는 어려운 이 상황에서 환자분들을 이제 시술을 하고 가시기 때문에 전부 다 고마워하세요. 사실 너무 고마워하셔서 저희도 감사한데 이제 그중에 뵈면 가장 제가 보람을 느끼고 좋은 거는 환자분들이 이제 심근경색을 앓고 오면 특히나 본인은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갑자기 너무 아파서 이제 응급실로 오셔서 시술을 받고 그리고 퇴원을 하시면 이제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여자분보다는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내 되시는 분이 밥을 잘 안 주세요. 그동안 너무 뭐 술을 먹었거나 담배를 하셨거나 뭐 고기를 드셨거나 이러니까 집에서 계속 쌀밥보다는 현미, 뭐 샐러드 이런 걸로 한 달, 두 달을 드시다 보면 식단 관리를 다 하시는데 좀 과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남편분은 아무 얘기 못 해요. 이게 그 병을 앓고 왔으니까 어쨌든. 그러면 거의 한 3kg에서 5kg 이렇게 빠져서 옵니다. 이게 뵈면 알아요. 그냥 홀쭉해져 오셨거든요. 거기다 혈압도 엄청 낮아져요. 그래서 밥 안 주셨죠? 그러고 여쭤보면 안 줘요. 그러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생활의 변화가 급격하게 생깁니다. 근데 그게 좋아요. 그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본인이 내가 이렇게 변해야 되겠고 습관도 변하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사실은 그러면서 되게 가정적으로도 많이 변하고 그리고 책도 쓰신 분이 있어요. 자기가 이걸 이렇게 지내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게 그냥 질환만 치료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바꿨다는 거를 이렇게 느낄 때 좀 더 보람을 느낍니다. 교수님 만약에 의사 안 되셨으면 어떤 일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사업했을 겁니다. 사업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만나 뵙는 것도 좋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또 물론 노는 것도 좋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랑 지내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요. 아마 사업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살아가면서 교수님을 지탱해주는 뭐 문구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 좌우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그거보다는 제가 진짜 의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한 30년을 했는데 하면서 쭉 해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의술이 100% 환자분을 다 낫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끝이 아니고 뭔가 저희가 하지 못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거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사실 교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만할 때 항상 사고가 생기고 교만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교만하지 말자라는 그런 문구를 사실 마음에 새기고 있고요. 그거를 앞으로도 계속 좀 실천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김범준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미니 강연 들어볼 차례인데요. 오늘 주제가 돌연사입니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갑작스러운 죽음의 공포 돌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관심이 많으실 거고 이 돌연사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돌연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요. 시간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의 증상이 시작된 후 24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를 정의합니다. 임상적으로는 어떠한 질병 또는 상태가 전혀 없이 증상이 발현하여 1시간 이내에 예기치 않게 사망하는 경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돌연사의 빈도를 보시면 1년에 인구 1000명당 한두 명의 발생 빈도가 있고요.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나지만 주로 남성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자보다 거의 4배 정도 높습니다. 돌연사의 원인은 대부분이 심장병으로 되어 있고요. 한 70%가 심장산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그래서 10에서 12%는 구조적 심장 질환 또는 우리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심장에서 발생하는 부정맥으로 이런 돌연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심혈관 질환 중에 말씀드린 관상동맥 질환을 보시면 이 원인이 바로 동맥경화인데요. 이 동맥경화증은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혈관 안쪽에 콜레스테롤이 끼면서 이게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의 흐름이 방해가 되겠죠. 이게 70% 이상 좁아진 거를 아까 말씀드린 협심증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돌연사는 완전히 막히거나 심근경색이 와서 발생하는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마비입니다. 이런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은 사실 밑에서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왜 위부터 이렇게 해놨냐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증, 운동 부족은 다 가역적입니다. 그 뜻은 저희가 바꿀 수 있어요. 고지혈증은 약을 드시거나 고혈압, 당뇨도 약을 드시면 되고 흡연은 끊으셔야 되고 비만도 열심히 운동하셔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만 사실 나이하고 가족력은 저희가 바꿀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또는 지금 현재 고령화되고 있고 노인이 되면 될수록 혈관을 많이 쓰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자주 오고요. 이게 가족력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면 조금 제가 이게 항상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조상의 묘를 잘 세워야 됩니다. 이게 그 가족에서 생긴 유전은 사실 저희가 바꿀 수도 없지만 그걸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가족 내에 질환이 있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증상을 보면 우리가 4가지로 나눠보는데요. 협심증이 3가지입니다. 그중에 안정형 협심증이 있고 불안정성 협심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E형 협심증, 이건 다를 이자를 써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협심증, 동맥경화에 의한 협심증이 아닌 E형 협심증이 있고요. 그리고 심근경색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형 협심증은 말 그대로 빨리 걷거나 등산을 시작할 때 심장에 부하가 걸리면 그때 통증이 오고 증상이 생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또 말짱하게 사라집니다. 이게 안정형 협심증이고 불안정성 협심증은 사실 약간의 움직임에도 통증이 생기고 가만히 있어도 가끔 나타나요. 이런 불안정성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이건 30분 이상의 심한 흉통이 생기는 건데 이런 두 협심증을 관상동맥 중에서도 응급이라고 해서 이 2가지는 바로바로 저희가 시술을 하게 됩니다. E형 협심증은 주로 새벽이나 음주 후 또는 흡연 후에 생기고 운동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혈관 자체는 아주 깨끗합니다. 근데 혈관의 성질이 수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로 밤에 자다가 가슴이 메어지고 아파서 일어나요. 그리고 찬물을 먹거나 바깥에 문을 열고 잠깐 지나면 또 낫습니다. 그래서 이 협심증은 젊어도 오고 사실 나이와 관계없이 오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면 꼭 한번 전문의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치료는 관상동맥 중재 시술, 즉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혈관에 철사를 집어넣고 그 철사 후에 풍선과 스텐트를 넣고 저렇게 스텐트를 놓고 나옵니다. 항상 물어보세요. 스텐트는 영구적이냐고. 영구적입니다. 다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뭐 10년, 20년이 지났으면 자기 혈관처럼 변해요. 그러면 이 안에 또 동맥경화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도 가족력이지만 자기가 이미 한번 혈관에 동맥경화가 오신 분들은 또 오실 수가 있어요. 다른 혈관에도. 그렇기 때문에 꼭 추적 관찰과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하고요. 관상동맥 우회술은 아주 힘든 혈관 시술을 하기가 어려운 또는 너무 병변이 많고 칼슘이 많다거나 또 환자분이 이런 우회술을 해야만 훨씬 더 예후가 좋다거나 할 경우 사용하는 수술이고요. 이거는 그 외에는 전부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상동맥 중재 시술, 관상동맥 우회술 이후에 약물 치료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이 관상동맥 조윤수물 스텐트 삽입술은요, 예전엔 다 대퇴동맥이라고 해서 우리 허벅지 쪽에서 다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현재 거의 90에서 95%는 다 요골동맥이라고 해서 팔에서 시작합니다. 이 요골동맥이라고 하는 건 동맥이거든요. 사실
동맥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팔에서도 굉장히 안쪽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상처를 낸다고 해서 잘 상처가 안 나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요 바늘로 해서 저희가 찌르고 나서 동맥에서 나오는 피는, 혈액은 혈압만큼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혈을 6시간 정도는 해야 됩니다. 자, 심근경색은 이렇게 대처한다. 초기 진단이 매우 중요한데요. 진단 자체는 본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아프면 그냥 오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희한하게 혈관들이 노화가 되다 보니까 준비가 돼 있어요. 막혀도 다른 혈관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소화가 안 돼서 그냥 일반 병원을 가시면 딱 소화제만 드리고 집에 가시게 하거든요. 사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심전도를 꼭 찍어 보셔야 되고, 그렇게 심전도를 찍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럼 바로 빠른 그런 기관으로, 의료기관으로 가셔서 이 지금 응급의료센터로 바로 오시면 저희가 말씀드린 골든타임 안에, 지금은 어느 대학병원이든 다 그 안에 다 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시면 심근경색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예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가역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약물 치료는 무조건 잘 받으셔야 돼요. 고혈압은 약을 먹었는데 고혈압이 계속 유지되면 안 되잖아요. 고혈압 약을 먹을 때는 고혈압을 진짜 정상으로 떨어뜨릴 수 있도록 드셔야 되고, 한 알 먹든 두 알 먹든 서 알 먹든 상관이 없습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체중 관리를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금연, 과음을 삼가해야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돌연사와 관련된 강의 듣고 왔는데요. 규칙적인 생활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서양에서는 그 신뢰하는 의사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내 어머니, 내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의사를 꼽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교수님께서도 내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의사가 있을까요? 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사실 대부분의 환자 보호자분들이 저희가 이제 동의서를 받을 때 물어보세요. 저희한테 만약에 의사 선생님 어머님이나 가족이면 이 시술을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그나마 그래도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 하나는, 저희 심장혈관병원은 최선을 다해서 환자분이 편하게 하고 나가실 수 있는 병원이고요. 그리고 저희 순환기 내과고 그만큼 또 실력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저희가 어머니를 맡길 수 있고, 특히 제 몸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후배들한테 제가 얘기해서 야 빨리 뚫어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료분들 굉장히 높게 네. 평가를 하시나 봐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신청곡 받고 있는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이게 하도 과거 노래는 예전에, 요즘은 코로나라 노래방도 안 가가지고 이제는 다 잊어먹었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듣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병찬 가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병찬 가수 신인이고요. 아이드림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그게 사실 약간 얘기 드리면, 사실은 그 곡도 곡이지만 그 이병찬이라는 가수 자체가 역도했던 애예요. 그래서 역도하던 운동선수가 사실 부상으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하는 경연대회에 나와서 어쨌든 거기서 이제 수상을 하고 이제 여기에 들어섰는데, 너무 열심히 해요. 너무 열심히 해서 자기가 꿈을 이루고자, 지금 이 곡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꿈을 이루고자 열심히 하는 거를 보니까,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룬다기보다는 꿈을 이제 그만하고 이제 접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더 제 꿈을 조금 더 추구하고 조금 더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노래를 요즘 잘 듣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네. 분이네요. 오늘 저희 TV자서전 명의 출연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명의 권위자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쑥스럽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여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하다 보니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이런 심장에 대한, 또는 제 가족에 대한, 또는 제
과거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됐는데 좀 더 최선을 다하고 좀 더 열심히 해서 사실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야가 굉장히 넓지만 제가 하고 있는 거에는 그래도 가능한 한 제가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인간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없죠. 네. 이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한테 묘수나 꼼수는 실은 없습니다. 그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신념이라든가 아니면 철학도 중요하지만 이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바로 이제 아까 우리 김병 원장께서 말씀하신 참 실력인데 참 이 심장내과란 분야가 내과입니다만은 이런 특히 중재시술 쪽에 있어서는 외과 의사들보다도 더 외과 같은 그런 분야입니다. 외과 의사들처럼 라이온 하트, 심장 이게 사자의 심장을 갖고 그다음에 호크아이, 맨을 가지면서도 담대하고 그때 결정력이 있고 공격적이고 그런 이제 분야에 오늘 최고의 명의와 함께한 시간인데 아마도 저도 그간 몰랐던 협심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심근경색증에 대해 있어서 이제 좀 오리엔테이션이 잡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부디 건강하셔서 많은 그러한 그 심장질환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좀 부여해 주시는 그러한 그 희망찬 나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마 오늘 함께 보신 분들도 뭐 심근경색, 협심증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쭉 들어왔지만 이게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좋은 병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이 급성 질환 같은 경우에 좀 예를 들어서 심장 질환인 경우에 있어서 김범준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시면 참 든든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참 질환은 그게 이제 만성 질환이 있고 급성 질환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것 측면이 있어 만성 질환이 제일 중요한 것이 꾸준히 정기적으로 보면서 체크업하면서 조절해가는 게 중요하고. 근데 급성 질환 같은 경우에 있어서 오늘 누누이 말씀이 나왔던 그 골든 타임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상당히 그 접근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의 어떤 현재 의료 기술은 저 수준은 사실 그 전국적으로 볼 때 MRI라든가 그런 기반 인프라 같은 것들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병원에 얼마나 좋은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어떤 그 좋은 인프라가 있는지를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일단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될 텐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아니면 스마트폰 어플 받으셔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가까운 지역 정보 잘 확인해 보시고 꼭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이 시간에는 소화기내과 윤순규 원장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길었던 그림이 이제 나를 피어 올린다. 자그만 물방울이 모여 깊은 샘이 되듯 소망의 밤들은 끝내 아침을 맞는다. I dream, I dream, I dream. 하늘을 향해 저 날개를 펴는 나비가 되어 oh, I dream, I dream, I dream. 온 세상으로 울려 퍼질 나의 노래. 저 숨에 담은 희망을 꿈꾼다.